자, 교재에서는 어디 보시냐면, 자, 53페이지 보십니다. 53페이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이죠. 부동산 사장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53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에요. 네모 3번에 가로 1번 정의라고 돼 있고 첫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이 뭘까요? 어떤 법일까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등록에다 딱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등록. 자, 등록된 양반이 개업 공인중개사다. 사장님이다. 이렇게 부른 거. 여기서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 수업 시간에는 개공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개공이다 그러면 사장님 얘기하는 겁니다. 징표가 뭐냐? 등록이에요. 사실은 요 사장님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세 종류가 뭐냐면 일단 혼자서 오픈하신 분이 계셔요. 그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합니다. 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법인 일차례입니다. 법인, 회사요, 회사. 그래서 오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한 97% 정도가 이쪽입니다. 이쪽. 여러분들처럼. 회사 차리는 경우는 뭐 1%도 안 됩니다. 0. 몇 프로 뭐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누구냐? 바로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1%, 2%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이 부칙이라는 말은 법조문을 보면요. 모든 법조문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부칙이란 조문 덩어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면 1조, 2조, 3조, 4조 중개사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가면 부칙 조문 덩어리가 또 있는데 여기도 1조, 2조, 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칙이란 말은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본문에는 끼지 못하고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중개업 하신 분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게 61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이때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어도 되는데 단지 이제 신고하면 소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83년도 전두환 정권 때 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초에 부동산 막 투기, 광풍이 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낸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 신고보다 허가제가 더 센 겁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자격증 따고 허가된 걸로 허가 낸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뀔 때 가만히 보니까 기존에 자격증도 없이 신고하고 했던 사람을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법 부칙 조문에다가 좋아 너희들도 허가받은 거 봐줄게 하고 넘어갔어요. 한번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습니다만은 허가받은 거로 봐주니까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복덕방 할아버지예요. 그러다가 제도가 99년도에 한 번 더 바뀝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바뀐 건데 이때 자격증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 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아까 중개업 할 때도 이거 했었죠. 자격증 따고 등록을 냈을 때 중개업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기존에 허가받은 걸로 봐줬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이렇게 등록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지 마 라고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부칙 조문에서 허가 등록된 걸로 봐줄게 하고 넘어가요 또. 그러니까 등록된 걸로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등록된 건 아닌데 등록된 걸로 봐주는 바람에 결국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요 사장님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격증이 없다.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 안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대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요한 징표는 자격증이 아니다. 자격증이 혹시 없다고 해도 등록만 나 있으면 개공이란 말이에요. 용어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용어예요. 용어.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등록된 양반이 개공이다. 등록된 양반이 개공이다. 자격증 없어도. 응? 혹시 중개업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중개업도 안 하고 맨날 놀아요. 그래도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 있다. 이게 용어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그걸 딱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 안 하고 맨날 놀아. 근데 등록은 돼 있어. 개공이야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구별이 좀 돼야 될 게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요. 다음 페이지 가면 아랫부분에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네모 4번에 첫 줄 나오잖아요. 54페이지 네모 4번에 첫 줄 가로 1번에 정의라고 된 부분.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자격증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 앞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중개사법. 그럼 결국은 자격증을 따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나라 자격증.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따갖고 있어. 자격증 갖고 있어.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을 따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공인중개사지.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지 오픈하고 등록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 거예요. 맞춰보시는 거예요. OX. 자,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죠. 요거 하면서 요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고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네, 이렇게. 이것도 지금 칠판에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니까 맞추는 거예요. 시험지에 나오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어렵다고 굉장히.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제 칠판에 없는 거 질문 들어봐요. 네. OX예요, 이것도. 자, 중개업이란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란 X죠. 중개업이란 이렇게 나오면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의뢰를 받아서 보수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아까하고 차이가 뭐예요? 칠판에 없는 거야. 칠판에 있었으면 맞출 수 있잖아 보면서. 잘 구별하셔야 돼 이런 걸. 응?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만 두 개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바꿔서 출제하는 겁니다. 시험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 그런 게.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갑니다. 밑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칠판을 먼저 보시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속해가지고 이를 도와주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사회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게.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 고용인. 고용인은 고용된 사람.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고용되어진 사람. 종업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뜻이 이런 게 어려워요. 예? 또 듣고도 아니 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또 약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사증이라 하는데 비자 효력을 정지시키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사증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인터넷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사증을 뭐 9일 0시부터 사증을 뭐 효력을 어떻게 그걸 뭘까 잘 모르고 그 용어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법률 용어 같은 거 용어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도 딴 용어로 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딴 쪽에서 오셨잖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업원인데 사회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렇게도 안 부르지. 실장님이라고 부르잖아. 남자는 과장님이라고 부르잖아. 과장님, 실장님.
남자 보고 실장님은 좀 그렇고 하여간 그래. 이런 실장님, 과장님 중에 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요. 중개보조원. 지금 여기서 칠판에 지금 용어가 4개 나온 겁니다. 저기 공인중개사, 개공, 요거 이렇게 4개. 6개 중에 지금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실무에서 부를 때 소공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기니까. 소공. 나 소공으로 일해. 그런 말을 현실적으로 씁니다. 이걸 줄여서 부를 때 보조원 이렇게. 나 보조원으로 일해. 이렇게. 2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 교실에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 개공으로 일한다. 개공이란 말은 우리 사무실에서 가가지고 개공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끼리만 쓰는 말이에요. 개공은. 자,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반면 여기는 중개 업무를 못 봐. 차이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 근데 이제 중개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 정도는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소공과 밑에 나와 있는 보조원을 구별한다면 기본적 차이점은 증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지. 이건 뭐 같으니까 차이가 없고 또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밑에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개 업무가 뭐고 보조 업무가 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중개 업무라고 치면 이런 것은 보조는 못해. 소공을 할 수 있고. 근데 중개 업무가 아니고 그냥 보조 활동이다 그러면요. 할 수 있고 차이가 없지. 그래서 뭐가 중개 업무인가 뭐가 보조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조문이 없다 이게. 판례도 없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법조문에 보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답을 해줬지. 그건 말이야 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여기 들어가. 하나. 3가지만 들어가는데. 이 집은 대출이 3억 잡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은 남양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딱 적어주는 거 이것도 중개 업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약서 써주는 거 중요하잖아 이거. 이것도 중요 업무인 중개 업무에 들어가요. 이 3가지만 들어갑니다. 이 3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 활동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중개 사무실을 갖다가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는 것도 그 다음에 키를 들고 가서 물건을 갖다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물건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보조 활동이에요. 물건 보여주러. 그 다음에 사장님이 등기부 좀 출력해 오시오 이렇게 했을 때 등기부를 출력해 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보조 활동이에요. 손님이 와가지고 집을 팔아주시오 그랬을 때 그럼 얼마에 팔아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장에다가 막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조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3개 빼고 다 보조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 업무는 소공도 할 수 있고 보조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차이가 없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2개를 잘 구별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용어 봅니다. 거기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5번에 가로 1번 정의라고 되어 있는 3줄을 밑줄 긋고요. 그 중에서 3군데가 중요합니다. 첫 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고요. 둘째 줄까지 가로 안에 거 일단 무시하시고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요 말이죠. 여기 이 말이 들어가야지만 보조원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되고 이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밑줄 꼭 그어두시고 여기가 핵심.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가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입니다. 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야 보조원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둘째 줄 끝에. 그 다음에 셋째 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이 말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조 활동은 둘이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도 있어야 되긴 하나 큰 의미는 없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중요하다. 시험에서 낼 때 이걸 빼버리면 틀려요.
이걸 빼버리면 틀리다고 그렇게 출제합니다. 어렵습니다. 되게.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가로 안의 내용이에요. 가로 안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렇게 남았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증 갖고.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소공에 들어간다. 법인의 임원인데 똑같이 임원이에요. 같은 회사의 임원인데 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보조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상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법률상 지위를 따지면 셋 중에 하나예요. 개공이든지 소공이든지 보조원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임원은 그 회사의 어떤 법률상 지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개사법상으로 봤을 때 이 임원 자체가 중개사법상의 지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포함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포함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함한다. 요즘 잘 나와요 그거요. 그러니까 임원인데 증을 갖고 일하면 소공이 들어가고 증 없이 일하면 뭐예요? 보조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럼 이 사람은 소공인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중개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일을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건 안 하고 1년 동안 뭐 했느냐? 청소하고 물건 보여주고 접수장 정리하고 맨날 커피 타고 이것만 1년 동안 맨날 이것만 했어. 이 사람 소공이에요? 보조원이에요? 소공이죠. 소공이죠.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면 무조건 소공이에요. 자격증 없이 일하면 보조원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를 타도 증을 갖고 타면 소공. 커피를 타는데 증이 없이 커피를 타. 그럼 뭐예요? 보조원. 그렇게 나눈다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56페이지 보조원으로 가보세요.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나왔죠. 네모 6번에 가로 1번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7판에서 요거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다 밑줄 여기를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 이게 빠지면 틀려요. 이걸 씀으로써 여기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별표예요. 별표. 너무 중요해요. 빠져도 빠지는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빠지면 틀리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별표.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등.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등 여기가 핵심. 그거 해주는 사람이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가 무슨 활동이죠? 보조활동. 그죠? 이런 보조활동을 갖다가 중개보조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못 봐요. 건너뛰어서 바로 뭐예요? 단순한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죠? 중개 업무는 못 보죠? 중개 업무 못 한다는 얘기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그 다음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뭐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가 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요새만 뭐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예, 그러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또는 반려동물은 이러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고양이나 개가 뭐예요? 반려동물의 예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게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단순한 보조 업무, 보조 활동의 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시험을 낼 때 어디를 내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 부분을 내요. 그러면 중개보조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요걸 할 수 있다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근데 보조원 얘기하면서 현장 안내, 확인 설명 이렇게 나와. 현장 안내, 확인 설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X.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져 버려요. 거기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이렇게. 그러면 계약서 작성이 X예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응? 어떻게?
앞에하고 뒤가 쭉 있으면 어디를 틀리게 해요? 앞을 틀리게 되면 사람이 그냥 금방 눈치를 채버려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맞게 하고 뒤에를 틀리게 하죠. 사기꾼도 처음부터 사기쳐? 아니야. 처음에는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뒤에 가서 근데 돈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수법이 똑같잖아. 이게 세상의 모든 수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이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첫인상을 되게 많이 기억을 해. 근데 사실 첫인상보다는 뒤에 가서 그 말을 지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첫 번째 첫인상을 되게 많이 따지지. 그렇게 만들어놨어. 뭐라고 그럴 수가 없지 뭐. 잘 봐야 돼 하여간. 응? 세상에 사기꾼들 되게 많으니까. 예?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거기 지금 신천지 있잖아요. 지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뭐 천 몇 명 있다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자는 소리요? 어? 그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나 봐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참. 근데 그건 나중에 지금 그 뉴스에도 나온 게 있지만 일단은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나중에 여기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그 교단에다 싹 물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 120억 받을 게 아니야. 저는 처음에 120억 왜 안 받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잘 안 받았어. 120억 받지 말고 나중에 한 1000억을 청구합니다. 1000억.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1000억 물어줘 이렇게 판결 나면 강제 집행하면 돼요. 아 그래서 왜 안 받았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거더라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러잖아. 해야 돼. 한 2000억 했으면 좋겠어. 재산이 한 3000억인가 5000억인가 이 때문에 싹 뺏어야지. 자, 그 다음에 그냥 속이라도 시원해보려고 하는 소리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1번 풀어보십니다. 문제 1번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자, 용어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 1번. 교환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공부했었죠? 교환계약이 성립되게끔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2번은요. 개공이다 그러면요. 징표가 뭐죠? 등록입니다. 등록한 자. 3번. 보조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죠. 그리고 단순히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죠. 중개업을 하다니요. 틀렸죠 이거. 4번은요.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소공에 포함된다. 이거 자주 물어봐요 지금 요새 이거. 4번. 5번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맞죠? 2번 풀어보시고 2번. 우리 중개사법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 기본서 내용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점수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다른 과목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거기 보시면 2번의 기억번은 개공 그러면 뭐예요? 등록. 이게 막 떠올라야 됩니다. 등록한 자. 니은번. 똑같은 거 나왔죠 지금? 디귿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개공에 고용되어서 보조활동을 하는 사람도 어디에 포함된다? 소공. 자격증 따가지고 보조활동을 해도 소공이다.
리얼 번 우연히 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자, 교재요. 58페이지 가보실게요. 정책심의위원회가요. 58페이지 나와 있죠. 요새 지금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박스에 보시게 되면 박스에 2조에 2가 있고요. 제일 위에 박스요. 시커멓게 된대. 자,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동그라미 쳐주십니다. 어디에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어디에 둘 수 있다고요? 국토부. 국토부를 기억하시고요. 거기서 심의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게 네 가지인데 자 보세요. 심의하는 거 네 가지를 우리 암기를 해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는. 자, 암기하실 때는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정책, 손 좀 보라고요.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이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이 뭐냐? 이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인 개공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설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가 1억 이상에서 2억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아직 안 바꿨어요.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최소한 얼마를 설정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은 1억이죠. 1억 이상이죠 지금. 근데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아직 안 올렸다고요.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올리려면 어디서 땅땅땅 의결해야 됩니까? 그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져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자가요. 보가 뭐죠? 보수 변경입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이게 4번이고 이게 3번. 보자가 뭐라고요? 보수 변경. 보수를 올리겠어요? 낮추겠어요? 올릴 리가 없어요. 계속 낮췄어요. 보수 변경. 낮추는 거예요. 낮추려면 어디서 통과해요?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C자가 있죠. C. 1번이죠. 1번. 별표하셔야 됩니다. 1번. 시험이요. 시험제도. 1번이 시험제도. 지금은 이제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요? 절대평가. 그런데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해마다 10,000명씩만 뽑을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려면 어디서 통과시켜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그죠? 그런 것이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이에요. 시험에 대한 건 전부 다 여기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U자는 좀 응용하셔야 됩니다. 6입니다. 6. 기억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정책 손 좀 보슈 했는데 6자가 돼요. 건전한 뭐예요? 육성. 몇 번이죠, 이건? 2번. 자, 정책 손 좀 보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에서요. 몇 번을 보시냐면 동그라미 3번 보셔야 돼. 자, 동그라미 3번 보면 1항에 따라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나왔죠. 제1호의 경우에는 1호가 뭐죠? 아까 지금 위에서 1호가 칠판에 빨갛게 쓰고 있는 시험이죠. 시험.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결정한 사항이 있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바꿨어요. 그러면 시험의 시행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여기에 뭐요? 따라야 된다. 근데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요 1번 빼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육성이나 보수변경이나 이건 시도지사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써놓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요 4개 중에서 시도지사가 무조건 따라야 될 건 뭐죠? 시험제도. 예?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네모 2번 내려가 보십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돼 있죠. 네모 2번 밑에 쭉 내려오셔서 두 줄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도 아니고요. 4, 7, 11 기억하시고. 4가 뭐예요? 4?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 뜻입니다.
시험에서는 포함 또는 제외 되게 많이 나옵니다. 포함해서 또는 제외해서 이런 거. 그죠? 여기는 포함입니다. 아까도 보면 법인의 임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도 소공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포함된다. 그런 거. 예. 그리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생각하세요. 세븐일레븐. 이거 숫자 4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더하면 11이 되잖아요. 4, 7, 11. 이건 암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세뇌시키는 겁니다. 4, 7, 11. 4, 7, 11.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고 10년이 흐르고 20년 흘러도 그때 세븐일레븐 없어지려나? 세븐일레븐만 있으면 아마 기억날 겁니다. 4, 7, 11. 자, 그 다음에요. 가로 1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냐? 위원장은요. 거기 보시면 국토부 뭐요? 1차관이 된다. 장관 아니고요. 1차관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하실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그랬죠. 가로 2번에 보세요. 가로 2번 밑에 제일 끝에 두 줄.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위촉한다. 위원은 누가 임명해요? 국장이. 위원장은 누가 돼? 국장 아니고 1차관. 1차관이라고 하세요. 그냥 1차관. 위원 임명은 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 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61페이지 펴보실게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61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중개대상 물건이 나오죠. 61페이지. 자, 중개대상 물건을 갖다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쉬워요. 먼저 중개대상 물입. 회색 바탕 박스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죠. 자, 제 1번이 나와 있는 거 뭐죠? 토지고요. 1번이 토지요. 땅이요, 땅. 두 번째 2번은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근데 뭐 뒤에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3번은 재산권하고 물건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라고 돼 있죠. 대통령령이 밑에 0 제2조 나온 거 있죠. 요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3번은 대통령령으로 넘겨놨어요. 토스 넘겨놓은 건데 0 가니까 거기 1번, 2번 두 개 나오죠. 거기 1번에 뭐가 나와요? 임목.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정해놓은 건 아닌데 여기 넘겨놨어. 그래서 임목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이게 중개상물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개해 줄 일이 없어요. 시험 볼 때나 나오지. 나중에 전부 다 이거 하실 거잖아.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것도 중개상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임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무인데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등기가 가능해요. 여기 나와 있는 5개는 다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개사물에 요거 들어간다 5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부터 봐요. 땅이다 그랬을 때 요거 땅입니다. 땅. A의 땅이에요. 한 필지 땅입니다. 요거. 자, 요건데 요쪽 부분만 B가 여기다 나무 심겠다고 하면서 B가 30년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B는 이 한 필지 땅의 일부를 정식으로 분필이라고 해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B가 A로부터 30년간 빌릴 수 있을까요? 나무 심으려고 그래 지금. 빌릴 수 있죠? 이 땅 빌리는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니까 빌리는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땅 빌리는 거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예를 든 겁니다. 전세권도 있고 막 지역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땅을 갖다 30년간 나무 심겠소 하면서 빌리는 거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땅의 일부를 갖다가 정식으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한 필지 땅의 일부도 중개상물 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어디를 가보시냐면 63페이지 가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습니다. 그 니은번 세 줄을 다 밑줄 긋고 읽어보셔야 돼요. 잘 찾으시고 다시 한번 63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한필 토지의 일부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토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아시면 돼. 이게 그린벨트입니다. 여기 개발 못 하는데요.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A의 집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야. 근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여기를 개발을 한대요. 새로운 신도시로. 그래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쪽은 아파트 단지나 또는 상가주택 단지 뭐 이런 땅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택지 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여기는 이제 도로가 크게 나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없어져야 되겠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 A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이 이제 아직 헐리지 않았지만 좀 있으면 헐려야 될 판이야. 계획에 따르면.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그 보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이 철거되면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 땅을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 땅을 분양을 갖다가 받을 때 A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야. 그럼 A는 이 땅을 분양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물을 여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럼 A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땅을 분양받아가 요걸 지을 수 있다. 공짜가 아니고 분양받는 거에 돈 내고. 다만 싸게 분양받죠. 왜냐면 분양가가 싸니까. 응? 조성 원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분양을 받게 되니까 A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요게 아직 철거 안 됐지만 철거가 된다면 대신 땅 받을 수 있게끔 분양 신청할 자격을 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대토권이라고 불러요. 대토권. 대신 땅 받을 권리다. 그게 A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 아니고 돈 내야 되는 길 하는데 그럼 이런 대토권은 지금 뭐예요? 거래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몇 번지 땅을 받는 거죠? 몰라요. 막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고 불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땅이 아니에요. 땅 받을 권리지. 안 된다. 법적으로 불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박스가 있죠. 62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4줄 있죠, 4줄? 그걸 마구 읽어주셔야 돼. 별표 치시고. 시험 잘 나옵니다. 예.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펴두시냐면 교재 64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우리가 지금 요 2가지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땅을 한 겁니다. 자, 건물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 나와도 다 맞추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데 건물이 중개사물이에요. 자, 건물은 뭘 건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개념이 이제 법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해요. 특히 건축법 다르고 특히 민법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법 따라가지 않습니다. 민법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땅에 붙어 있긴 한데 요거 지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벽이 막혀져 있어야 되고 쓰러지지 않게끔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 요걸 3요소라고 그래요. 지붕, 주벽, 기둥. 근데 출발이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이랬을 때 이걸 뭐라고 봐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허가로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지었네. 그럼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 허가 안 받고 지었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건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무허가 건물 옛날에 많잖아요. 거래합니다. 그것도 사고 팔고 새도 놓고 그렇죠. 옥탑방 같은 경우 대표적인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것도. 근데 옥탑방 새를 놓고 막 그러잖아.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이다. 그럴 수 있죠. 미등기 건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솔직히. 왜요? 신축 건물은 보존 등기 되기 전까지는 다 이 상태예요. 새 건물은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은 아파트도 그렇고. 그럼 이런 미등기 건물은 건물인가요? 이렇게 생겼다니까? 건물이지. 중개사물 되는 거예요. 신축 빌라 같은 거 아직 뭐예요? 등기 되기 전에 막 주인은 벌써 막 부동산에 내놓잖아. 새 빨리 구해달라고. 새 구해주잖아. 지금 등기 나기 전에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도로변 쪽에 보면 놀리는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놀리는 땅을 뭐 주차장이나 세차장이나 모델하우스로 쓰는 경우 되게 많다고. 아니 교재에 어디 있는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놀리는 땅으로 쓰는데 그때 이거 계속 놀리는 땅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도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비사업용 땅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그래서 여기를 갖다 뭐 주차장이나 세차장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도 지금 뭐냐면 세차장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정식으로 세차장 건물을 만든 게 아니고 건축한 게 아니고 조립을 해놨어. 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그래.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일까요? 건물이 돼야 중개사물 될 수 있죠. 근데 이건 조립을 해놨다고 그러죠. 조립. 어느 날 가보면 이게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분리시키고 해체가 가능하거든. 그럼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건물처럼 보이지만 건물에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개사물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64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판례 박스가 있고요. 판례 박스 중에 1번이 그 세 줄이죠. 그래서 세 줄 다 밑줄 긋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3면에 천막이라든지 유리를 설치해 놓은 건 맞아. 근데 그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요거죠. 요거 제목 보시면 요거요. 니은번 밑에 니은번. 예.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세차장 구조물과 함께 잘 나오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7, 8을 좀 보셔야 돼요. 아파트 분양권이다. 요거. 아파트 분양권은 사고팔고 하고 막 그래요. 아파트 분양권 있죠?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가만히 보면 몇 동, 몇 호라고 호수가 결정이 돼 있나요? 아파트 분양권은. 호수가 결정도 안 됐는데 막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사고 그렇습니까? 이미 결정돼 있는 걸 사는 겁니다. 공사 중이 이렇게는 안 됐지. 지금 공사 중이지 지금. 그렇지만 한 2년 3년 뒤에 지어지면 자기가 몇 호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건. 그리고 누가 그걸 지어주기로 했어요? 분양계약이 체결됐나요? 뭐 GS건설이라든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건설사가 나와 있다고 벌써. 호수도 결정이 돼 있고. 이런 정도 상태가 되니까 지금 짓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뭐예요? 거래를 허용하잖아요. 원칙.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될 수 있으니까 중개 대상 물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아파트 분양권 어떻습니까? 건물 아니죠. 건물이 곧 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정이 돼 있으니까 거래 못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래의 건물로 보죠. 정말 이거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건물이 언제 장래의 건물이 있고 현재 건물이 있습니까? 근데 판사의 머릿속에서 이걸 장래의 건물이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건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런 사고가 잘 안 됩니다. 판사들은. 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입니다. 네. 누가 저한테 진보냐 그렇게 하면 저는 100번 얘기해도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 그렇게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저보고 누가 진보라고 다른 사람이 다 웃어요. 저 보수예요. 엄청난 보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하는 수도 있더라고. 여기 보면 여기 장래라는 이 말을 판사들 입에서 이걸 떠올리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구조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 판사는 이거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중개사물 돼야 돼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세상에 결론을 먼저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붙여요? 장래의 건물이다. 그럴싸하게 붙였죠. 예술입니다. 예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현재의 건물은 아닌데 뭐예요? 장래의 건물이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판사가 이 판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뛰어난 판사입니다. 이거 아무나 붙이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판례라고 돼 있죠. 판례. 거기 1번 보십니다. 1번. 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한 건물도 포함되므로 이 판사 얘기야 이게.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서
거래 목적이 되는 경우에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에 관한 분양도 되고, 그죠? 분양하죠. 그 다음에 매매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중개하는 것도 되고. 그런데 이런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 중개에 맘먹고 해당된단 말이야. 참 잘 나옵니다, 무지하게. 예. 반면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입주권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요. 거기 네 줄 밑줄 그어 두셔야 돼. 자, 이 아파트 분양권과 구별되는 게 철거민 입주권이에요. 철거민 입주권 이렇게 구별되는 게. 이걸 갖다가 지금 책에서는 입주권이라고만 써놨죠. 저 판례도 입주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철거민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 딱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구룡마을, 지금 강남 구룡마을 개발한다고요. 근데 거기 지금 그 개발하는 그 땅에 가보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가만히 보면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불법 건축물 지었으니 싹 철거시켜도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법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지금 최소한의 사는 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저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니 서울시 조례 이런 데서 딱 정해갖고 정말 옛날부터 보여줄 가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 말고 옛날부터 거기 집 짓고 살고 있고 막 그러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갈 곳이 없다 그러니 철거를 갖다 하는데 협조하시면 딱지를 줄 테니까 그 딱지 갖고 다른 지역에 뭐 SH공사 이런 데서 분양한 아파트에 있으면 거기 가서 분양 신청을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게끔 해주겠다. 살 곳이 없다고 하니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대토권하고 똑같은 원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철거민 딱지 이것은 동호수가 결정이 안 돼 있어. 지금 철거도 안 됐어 지금. 철거된다면 분양 신청할 자격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지. 모르지 지금 어디 지금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 분양을 한다면 거기다 분양 신청을 넣을 자격을 준다는 거지. 이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가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사실 옛날에는 저기 뭐 장지지구도 그랬고 이거 상암동도 지었고 그렇고 이런 딱지 같은 거 거래를 현실적으로 많이 했어요.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다 처벌받을 그런 행위죠. 그렇지만 다 그렇게 했었죠. 그럼 중개사물 되겠어요? 안 된다. 그죠? 안 되죠. 장래 건물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딱지를 팔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팔아줘야지. 현실을. 시험 끝나고 팔아주는 거야? 네, 그러셔도 되고 하여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이거. 시험 보실 때까지 여기는 중개사물, 장래 건물 이건 아니고 이렇게. 자 거기 나와 있는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분양 넣을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거예요. 딱지라고요. 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 판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임목입니다. 임목. 자, 임목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임목을 갖다 잠깐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하시고 교재를 밑줄 그을 거니까. 예.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싼 나무 요건데. 근데 요거 A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합니다. 나무를 등기해요. 등기 끝나면 그 심어진 나무는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등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땅하고 요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이 나무 등기된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별개의 부동산을 본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토지 등기부 있겠죠? 임목 등기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땅 주인이 이걸 B한테 팔았다고 쳐봐요. 땅을.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요 등기된 임목도 B한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따로 논다고 그러잖아. 따로 논다고. 여전히 이 임목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A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지. 땅을 안 팔고 임목, 등기된 임목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B한테 팔았어. 임목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를 B로 바꿔줬지. 그럼 임목의 소유권자는 B로 바뀐 거야. 땅은 안 바뀌었지. 따로 논다고 그러지. 따로 논다고.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거래만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하고 임목 저당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C은행에 가서 요 임목을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는다고. 대출을 받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요 임목이에요. 임목. 그러니까 임목은 두 가지 거래가 가능하다. 임목 매매, 임목 저당. 이렇게 되는 것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살짝 더 들어가서 좀 보실 건 뭐냐면 저당이에요. 저당. 여기 C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 이걸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불나서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C은행은 이거 담보 설정하고 대출을 해줄 때, 돈 꿔줄 때 말이에요. 요 나무, 등기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 것을 요구해요. 임목보험이라고 그래요. 보험에 들어놨을 때만 돈 꿔준다고. 저당 잡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만약에 저당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 요 임목에 대해서 요 A 거라고 지금 보는데 A의 왼수가 이 A를 싫어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와서 이 나무를 비싼 나무에 전부 다 베어. 그래가지고 무거우니까 안 가져가고 마음 아프라고 옆에다 다 쓰러뜨려 놓은 거야. 이렇게 옆에 쓰러져 있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요 쓰러진 나무는 이거 심어진 나무보다 가치가 떨어지잖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말라 비틀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자기 대출금을 갖다가 회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베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도 이 저당권자가 나타나서 요걸 갖다가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요. 당장.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효력이 심어진 나무뿐만 아니라 이 심어진 나무가 베어졌을 때 그래서 옆에 쓰러진 요 베어진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뭐요? 미치는 걸로 하고 있다. 그죠? 요걸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어쨌든간 임목에 대해서는 매매나 저당 설정을 했다가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달라질 수 있잖아. 만약에 이게 저당 설정했다가 빚을 안 갚으니까 A가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B가 낙찰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결국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땅 주인과 임목의 주인이 같았다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둘이 싸울 수 있죠. 내 땅이야. 나는 임목의 임자야, 소유자야. 둘이 싸울 수 있어. 그러면 특히 땅 주인이 뽑아내 그럴 건데 이 싸우라고 놔두면 내버려 두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A하고 B가 싸우게 놔두면 누가 이겨요? 누가? B? A? 100% A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의 소유권은 지표면에도 미치고 밑에도 미치고 위에도 미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 이거. 원래는. 그런데 이거 뽑아내야 될 것 같다면 뽑아내라고 한다면 왜 처음에 등기를 내게 만들었습니까요? 왜 처음에 별개의 부동산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요? 등기를 내게끔 인정을 해드리만 내놓으니까 나중에 주인 달라졌으니까 그렇다면 뽑아내. 이거 뭐예요 지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등기 안 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 법은 이랬을 때 임목의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B한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제적으로 인정해버렸어요. 이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A가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법에 따라서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A하고 둘이 계약한 거 아니에요. B한테 저절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게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고 그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저절로 생겨.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어. 아까 상속 경매 그런 거 있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된 게. 이러면 이거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힌다. 자,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법정이상권. 자, 근데 세 번째 이랬을 때 땅은 여전히 A 거니까 A가 이 땅을 C한테 팔 수 있죠. 여러분이 C가 돼봐. 땅을 샀어요.
나중에 사고 나서 여기다 뭐요? 싹 나무 뽑아버리고 여기다 뭐 전용해가지고 여기 뭐 집 짓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목적으로 샀어 지금. 순진하게. 나중에 이거 뭐요? 베어내려고 딱 했더니 못 빼고. 그쵸? 왜 그래요? 이게 있어 이거. 등기부에 이게 안 나타나는데도 인정된다고. 눈에 안 보여 이게. 가서 보면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이거 법정이상권 때문에 이걸 뽑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는 이거 낭패야 낭패.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을 이용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럼 안 샀어야지. 근데 이 빨간 게 있는지 없는지 등기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 뭐 알아야지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 사람이 C가 땅 살 때 토지 등기부는 띄워볼 거니까 토지 등기부 구체적으로는 갑구나 을구 아닌 표지부에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등기된 나무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가 임목 등기 번호를 딱 적어놔.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표지부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느끼셔야 되지. 야 위에 있는 나무는 심상치 않은 나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안 사버리거나 했어야지. 분명히 알게끔 요걸 지금 해놨다고. 근데 이거 보고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볼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했다 이거죠. 이게 세 번째. 네. 자 교재를 정리해 볼까요? 자 65페이지 아랫부분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임목이라고 나옵니다. 임목.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 기억번. 하여간 20개 집단인데 둘째 줄 등기 끝나면 뭐라고 불러요? 임목. 등기 맞춰진 걸 뭐라고 불러요? 임목. 그러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 부동산. 따라서 동그라미 D급번 가시면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시켜서 임목만 팔 수도 있고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임목 매매, 임목 저당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전제가 뭐예요? 별개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그 밑에 둘째 줄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이렇게 돼 있죠. 땅을 팔았다고 해서 지상권이 같이 땅을 팔았다고 해서 임목의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끝줄도 잘 보셔야 돼요. 토지 소유권은 처분이 있다고 해서 임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요거 별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개 부동산.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3줄 밑줄 그으시고 그게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의 집단 이거 아니군요. 자 둘째 줄입니다. 다시 잘못했어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의 둘째 줄 가운데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요거 잘 나옵니다. 임목을 배원했을 때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20개도 임목 저당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 요게 잘 나와요 시험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4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가로 4번에 나와 있죠? 예. 요거잖아요, 요거.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잖아요, 요거. 별거 아닙니다. 잠깐 해봅니다, 이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A 땅입니다. 땅 속에,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 요런 게 묻혀있네. 뭔지 모르겠어. 이거 누구 걸까요? 누구 거? A 거, A 거. 땅 주인 거예요. 땅 속에 묻혀있는 건 땅 주인 거라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가서 땅을 한번 파보셔. 뭐가 묻혀있으면 여러분 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물 있죠, 광물. 광물이면 국가가야. 문화재 있죠, 문화재. 국가가야.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속에 광물이 묻혀있다 그러면 국가 거니까 B라는 사람이 이거 탐사해보니까 이게 있어, 광물이. 이 광물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의 허락을 제일 처음에 받아야 될까? 관리하는 사람이 국가니까 국가로부터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얻어야 되겠죠. 그게 뭐야?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야. 광업권을 얻어야지 국가로부터. 두 번째, 이게 남의 땅이잖아. 그럼 땅을 밟고 돌아다녀야 되고 땅을 파내려 가야 된다고.
그럼 땅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땅 좀 밟읍시다. 이런 게 뭐예요? 지상권이잖아요. 그리고 판넬에 가려면 굴착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비싼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광물을 캐내서 운반하기 위해서 선로 같은 걸 깔았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건물을 지어놨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딴 데로 이걸 갖다 운송하기 위해서 트럭 같은 걸 갖춰놨을 수도 있죠. 트럭도 10대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렇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사업을 했던 B가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본다고. 그럼 대출을 알아볼 때 조금 돈을 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많이 돈을 갖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C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그러면 좀 비싼 것들, 값어치 있는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담보 잡고 대출을 해주겠어.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묶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묶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광업재단이라고 불러요. 이 보자기가. 응? 그럼 여기다 뭐 하려고? 광업재단 요 보자기에다가 뭐 하려고요? 저기에다 저당 설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뭐 3억 5억이 아니고 20억 구워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담보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저당권 설정할 때 그 목적물로 요 광업재단을 삼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꿀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불과해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하고 요 B 사이에서 요걸 갖다 저당 잡히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여기서 만약에 알선한 행위가 갑이 했다고 하면 그 갑의 알선 행위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지. 중개사 물건, 빨간 보자기, 저당권 설정, 알선이잖아. 중개잖아요, 중개. 이렇게.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이제 눈 뜨셔요. 내가 칠 거예요. 여기 보면 광업권이 있긴 한데 광업재단 전체가 중개사물이에요. 문제에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광업권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 광업권이 중개사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요 안에 광업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광업권 자체는 중개사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자체는 어쨌든 중개사물이 아니야. 광업재단이 중개사물이지. 그거 아셔야 되고.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 많이 필요해. 대출 상담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 이제. 그죠? 어떻게 돌아가면서 눈을 감아요? 다 같이 감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감았다가 뜨면 뒤에 사람이 또 감고 이게. 또 이게 전염이 되는 거야 이것도?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대출을 50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 보자기로 싸우라고 그런다니까. 빨간 보자기. 공장 3개니까 다 갖고 오시고 기계도 갖고 오고 차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죠? 네. 상표권도 갖고 오고. 아니 값어치 있는 거. 그 보자기 그게 뭐예요? 공장 재단. 이것도 저당 설정이 목적이죠? 네. 됐습니다. 쉬겠습니다.